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의 리더로 한국에 번역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리더십의 형태와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그러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증복판의 제목이 워렌 베니스의 리더인 것이죠. 이 책이 이제 원래 초판 뉴 리더의 조건을 이제 개정 증복판으로 발간한 것이었는데 한 2002년 정도, 2000년 정도에 발간된 것이고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초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오늘은 개정 증거판에 관한 그런 지난 시간이어서 서문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한 초판 서문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태생의 화가 조르즈 브라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리더십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리더십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술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그리고 필자는 수십 년 전에 리더십을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나라의 저명한 리더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리더십 연구가 상당히 이 필자에게는 재밌게 또 즐거운 연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재밌게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이들 특별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의 총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어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경험은 총합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이고 그들의 경험은 독창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패러다임은 리더들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리더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그 리더라는 그 자체에 대한 모습, 그것이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다 라고 연구의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리더는 인위적인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리더라는 것이죠. 필자는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거나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것이죠. CEO이면서 작가인 사람, 한 재단의 대표인 과학자, 대통령 자문위원이었던 변호사, 세 번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이 등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 이 교수님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생각이 깊고 또한 분명한 자기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매사에 성찰적이라는 것이죠. 필자는 지금의 문화가 비즈니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하는 리더들도 3분의 1은 비즈니스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골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이 책에서 3분의 1은 비즈니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뭐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을 리더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의 대표도 있고 직접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가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미디어와
예술 분야의 리더들, 비즈니스계를 떠나 비영리 단체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 스포츠계 인사, 학계 인사, 작가이자 심리학자, 변호사들, 앞서 언급한 과학자, 그리고 주부에서 저술가이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리더가 된 베티 프리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치인들은 철저히 배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다룰 때 정치인에 관해 가지고는 배제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서문적인 내용들 뒤에서 나오겠지만 정치는 주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정치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데올로기보다는 아이디어에 필자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리더들은 결코 범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있을 상황을 예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두에 서서 전방의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는 척후병 같은 역할을 하고, 그들이 배경, 나이, 직업, 그리고 업적이 모두 다르지만 다음 두 가지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영역의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에 관한 리더십을 이제 연구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리더십을 연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리더십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여하튼 첫 번째, 이 리더십을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그들은 리더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둘째는 그들은 리더는 처음부터 리더로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동의했다는 것이죠. 즉 리더는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리더야 이렇게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발현할 때, 이 자신을 발현할 때 이 리더십이 이렇게 고취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결정적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리더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며 그 밖에도 리더들 개개인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평생을 통해 발전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훌륭한 전통이고, 조지 버나드 쇼라던가 캐서린 헵번, 마틴 루터 킹, 마트마 간디, 장 피아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평생 배우고 또한 평생 리더십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66세까지 평생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특히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인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인학습, Adult Learning, 이 성인학습이라고 하죠. 대다수 심리학자들은 성인 이후의 정신생활, 학습,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창조적 행동과 학습을 젊은이와 연관짓는 경향이 있으며 필자는 나이 든 사람들 대충 45세 이상이 배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잘못된 통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지 45세 이상 되면은 뭐 창조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크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회적 통념, 이 통념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통념을 깨고
이런 것을 깨고 평생을 학습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처칠에서 피카소, 베토벤, 심지어는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어른이 된 뒤에도 꾸준히 학습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통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며, 비록 이런 통념에 의문을 품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대체할 뾰족한 학설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정보에 따르면 성인들이 스스로를 학습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삶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의 일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개개인들을 구별짓는 모든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의적인 원리, 즉 모든 것을 우선하는 이 비전이 있다는 것이다. 평생 배우는 것도 하나의 리더의 특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리더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그들은 그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과는 달랐는데, 칼 월랜드는 삶은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런 비전과 더불어 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메타포로서 도덕적인 목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윌리엄 제임스는 정신적 과정들을 하나의 흐름 또는 강에 비유했는데, 존 로크는 매 사냥꾼에 주목하고 그가 사냥감을 향해 매를 날리는 것을 창조적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시각, 즉 인간의 지식에 대한 탐구로 표상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등장하는 리더들은 메타포가 이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목적은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멀리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제시해주고 정말 그렇게 매 사냥꾼과 같이 매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죠.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상은 그대 안에 있다. 장애물 역시 그대 안에 있다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 배웠듯이 그런 장애물들은 면밀한 조사와 시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해소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라는 말인 것이죠. 이 책에 등장하는 리더들은 그들이 각자 안고 있던 장애물이 무엇이든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눈 깊이 있는 대화에서 우리는 이미 일반화된 설문 방식으로는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자기 표현의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미 했던 조사와 질문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따로 설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대화만으로 모든 의문을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연구 방법이 이제 대면 조사,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학습은 기본적으로 회복 또는 회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리커버리 혹은 리컬렉션. 학습은 회복, 회상이다. 플라톤. 즉 곰과 사자가 살아남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곰과 사자와는 달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듣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고, 카를 유용이 말했듯이 정신분석은 치료 형태보다는 학습 형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그런 지식을 회복해야 하며, 그리고 그런 회복은 불가피하게 질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생각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 당신의 리더십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 당신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했는가? 경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의 급변하는 전환점. 네 번째는 실패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실패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는 당신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학습의 문제. 여섯 번째는 인생에 또는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또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롤모델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직들은 리더들을 어떻게 격려 또는 억누르는가? 조직과 리더의 관계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되는 내용 및 토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필자 자신이 리더십 연구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본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자의 리더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토의된 내용입니다. 리더십이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자질을 개발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카리스마적인 어떤 윤리적 리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소력을 주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호소력을 통해서 윤리적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좀 너무 이제 무가치, 몰가치적인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이들이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가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기준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잡아줘야지 이 다음 세대가 보호되는 바운더리 가운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자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들이 혹시 리더십으로 필요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렇다면 이 리더의 질문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그들은 광범위하고 자유분방한 대답을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것들의 기초에서 필자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문들에 천착해 들어갔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학습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리드하는 것을 배우는가, 그리고 조직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돕거나 방해하는가, 또는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하는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소질을 갖고 있으면 우유병의 덕공이가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으며 한때 유명한 여자 배우였고 뒤에 연기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스텔라 애들러는 지금까지 스타 배우가 된 옛 제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고, 대신 그녀는 한두 가지 이유, 즉 동기가 부족했거나 운이 나빠서 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스타 배우 못지않게 연기 재능이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리더십을 갖고 또한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에 올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고 평가를 극구 사양했는데 연기 재능이 스타 배우이기를 보장하지 않듯이 리더십의 재능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 오늘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스타가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업적이 단순한 성공보다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 탁월한 업적을 거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업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거느릴 준비 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필자가 모든 사람이 리더십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필자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리더십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꽃피우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혼란스럽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 능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필자는 모든 사람이 연령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쉽지 않죠. 리더십으로 커나가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장애물이 많이 있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리더십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의 소산이며 만일 당신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리더가 되는 길인데 이런 변화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은 리더십에 대한 여러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이 과정 자체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소설에서 이 책은 서론물론 결론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현대소설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세스, 리더가 되는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프로세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유의지로 이 리더의 길을 걷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과정 자체를 통해서 리더십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주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교육,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할 필요 또는 사찰 페이지가 말했을 수도 있는 학습에 대해 즉 그것이 주는 교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겪어볼 필요 그리고 적성 맡게 될 일을 완수할 필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더십을 경험해 봐야지 그 사람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또 아니 계란 껍질이 까지듯이 이렇게 그 리더십을 향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필자는 이 책에서 바그너의 오페라보다 더 많은 라이트 모티브, 라이트 모티브라는 건 뭐냐면 이 오페라, 교양시 등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음악적 주제를 이제 이 라이트 모티브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겹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시드니 폴락 감독이 제5장에서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에게 연기 지도를 했던 일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위험의 감수와 성찰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끝까지 읽은 뒤에 여러분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보고 싶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필자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죠. 리더가 되는 것은 곧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리더십의 잔재형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모티베이션을 하는 것이죠. 잠깐 수정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책의 개정 증국판을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것은 이 책을 원래 당초에 썼던 이제 2000년부터 이제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1980 몇 년도에 쓴 이 책의 초판에 관한 오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수정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이제 이 교수님이 막 러시아 책에 등장인물이 처음에 제시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도 쭉 읽어봤는데 사실 누가 누군지 미국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인물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허브 엘퍼트와 길 프리스텐이라는 분인데 그분들 A&M 레코드와 관련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앤더슨 이분은 발행인 분이고 앤 브라이언트 이분은 전 미 대학생 여성협회와 관련된 분, 그리고 제임스 버크 이분은 전 존슨 앤 존스와 관련된 분, 그리고 바바라 코데이 이분은 전 CBS 임원, 그리고 호레이스 디츠 이분은 전 미국 은퇴자 협회, 그리고 로버트 독스 이분은 전 칼패드, 리처드 페리 전 칼패드와 관련된 분이시고 리처드 페리는 콘 페리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분, 베티 프리던 이분은 전 미 여성기구, 그리고 알프레드 고츠 찰크 이분 좀 특이하죠. 이분은 헤브르 유니온, 그리고 로저 굴드 이분은 정신분석학자이고 프랜시스 헤셀바인 이분은 전 미 걸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셜리 허프스테어 드러 미국 사람 이게 굉장히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힘든 게 있는데 변호사이시고, 에드워드 존슨 3세 이분은 피델리티 관련된 분, 마틴 케플러 이분은 전 디즈니 관련된 분, 브룩 랩 이분은 여성 비행가이시고, 마틸드 크림 이분은 과학자, 그리고 노먼 레어 이분은 프로듀서이고, 마이클 맥기 이분은 전 서던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분, 시드니 폴락 이분은 오스카상 수상하신 분이고, 제레미 레스킨 이분은 법학 교수이시고, 돈 리 리치 이분은 전 럭키스토어 관련된 분이시고, 리처드 슈퍼치 이분은 미 적십자사 관련된 분, 존 스컬리 이분은 전 애플,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분은 잡지 미주와 관련된 분, 클리프턴 워튼 이분은 전 교원연금보험협회 대학 관련된 분, 레리 윌슨 이분은 월큰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분, 그리고 렌 자이피로폴로스 이분은 버사텍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분이십니다. 굉장히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이제 비평이 퇴된 내용입니다. 필자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잘 선정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리더의 영향력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제 사회 각 영역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을 리더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영향력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리더가 주는 영향력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건 하나의 영향력의 실체는 모티베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과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이 리더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활력이 솟는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따라하고 싶다, 뭔가 믿을 만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리더의 자질이 정말 리더로서 영향력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자신 역시도
정말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본질적인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는 리더십적 과정을 한번 밟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독자성 있는 리더 이제 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을 환영하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987년 11월) 좀 오래되네요. 한 40년 전이죠. 이 타임즈는 커버 스토리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그런 글을 다뤘어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결론은 뭐냐면, 국민은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정말 좋은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려줄. 하지만 국내에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그러니까 이 당시 책을 쓸 당시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루는 내용은 개정 진보판의 내용이니까 한 그 2000년 초반에 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리더십의 부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27,000건의 검색 결과가 뜬다고 합니다. 대부분 결과가 세계적인 조직, 국가, 정부, 종교단체, 기업, 비영리단체, 연예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그리고 사실상 다른 모든 인간 행동 영역에서 리더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있다는 것이죠. 리더는 죽었다. 리더는 없다. 이제 그 많던 리더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포크송 가수이자 반전운동가인 피트 시거의 노래 그 많던 꽃은 어디로 갔을까?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에서 계속 반복되는 꽃처럼 오래전에 사라진 것인데 우리가 한때 우러러봤던 그런 리더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정말 리더십이라 위인전에 꼭 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다 떠났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도록 국민을 부추겼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갔죠. 이제 세상을 떠났죠. 피땀 눈물을 호소하고 몸소 그것을 실천했던 처칠도 이제 가고 리더십의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가봉의 랑바렌의 정글에서 인도적인 의료 지원 활동으로 인류를 감동시켰던 슈바이처 박사도 이제 돌아가신 거죠. 우리에게 무한한 통일과 우주의 조화를 일구해 주었던 아인슈타인 박사도 갔다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라도 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간디라던가 케네디 형제라던가 마틴 루터 킹은 모두 다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리더들로 인해 어지러운 세계에 살고 있으며 테플론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러니까 테플론 대통령이란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 테플론 대통령, 개인적인 인기가 높아서 웬만한 실정이나 실언으로 비판받아도 좀처럼 정치적 인기나 생명에 상처를 입지 않는 대통령을 말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이란 콘트라 사건, 이게 뭐냐면은 이란 콘트라 사건 뭐냐면은 1986년 11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드러난 하나의 스캔들인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게 지원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전쟁 중인 이란에는 어떤 무기 판매도 하지 않고 테러리스트와는 일체 흥정도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은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 간접적 지원을 금지한 의회의 볼런드 수정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게 스캔들에 된 볼런드 수정, 이거를 어긴 거예요. 하나의 스캔들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란 콘트라 사건과 같은 다른 여러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명성에 오점을 남겼다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잘하셨는데,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의 스캔들이 꼭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리더와는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임기 시작 전부터 경솔한 처신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빌 클린턴은 미국 정치 역사상 초유의 스펙테클한 섹스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리더십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리더십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런 스캔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재임 중에 탄핵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대선 후보들 간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긴장감을 주기도 했지만, 자질이라는 면에서는 별 볼일 없는 후보들 간의 소모적인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약간 냉소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찝고 있는 스타일, 그 스타일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 혼돈이시대 리더의 탄생과는 사뭇 글의 스타일, 이 어법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최종 승자로 낙점되긴 했지만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50만 표 이상을 더 얻은 엘 고어와 막판까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여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됐는데, 한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당 정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연방대법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전례 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비록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격이었지만 2002년 한 해의 대부분을 대이라크 전쟁을 호소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미국의 경제 현안의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여있는 미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리더십에 비해서 이 리더십이 너무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기업 리더들이 보인 행태는 더 최악이었는데, 다국적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과 같이 한때 대중의 선망을 샀던 기관들의 부정이 하나둘씩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론과 미디어는 한 목소리로 그 많던 리더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능한 대학총장들, 시의원들, 주지사들,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대중의 이목과 관심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기관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고, 그러나 우리는 저명한 리더들이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들과 상황들에 파묻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리더십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시간 대학교의 한 과학자가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10가지 기본적인 위험 요소를 정리해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인류를 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전쟁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 가장 큰 그런 위험인 거죠. 핵전쟁이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가장 큰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질병, 기근 또는 불황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염병 돌면 팬데믹에도 느꼈지만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위험은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질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핵전쟁의 위험이나 팬데믹 같은 질병의 위험만큼이나 리더십에 대한 부재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두 개가 이렇게 비교하니까 굉장히 이게 리더십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느껴지는 것이죠. 필자는 세 번째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옳은가? 왜 우리는 리더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하며 미국의 2억 8,800만 명의 인구는 리더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이 많은 인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리더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억 8,800만 명 이 정해진 규정 없이 도로에서 차를 모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쿼터백 없이 11명이 미식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는 네 사람이 Y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X 지점에서 Y 지점까지 하이킹에 나서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방향이 없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리더가 없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무인도에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면 리더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두 사람이라면 만일 서로 마음이 잘 맞는 두 사람이라면 아마 사이좋게 지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건 두 사람까지. 근데 만일 세 사람 이상이면 누군가가 나머지를 통솔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3명 이상 되면 리더십은 일단 3명 이상 되면은 누군가는 해야 리더십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는 2억 8,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각자 수십 년 동안 리더들 없이 잘 나가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단 인정할 것은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없으면 결국 발전도 없고 문제가 생긴다. 즉 우리는 리더 없이는 제도로 리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 없이는 단순한 규정이나 제도만을 가지고는 시스템만 가지고는 결코 리드를 할 수 없다. 무엇인가 이 군중들을 이끌고 무엇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인격체적인 존재가 존재해야 될 이 나라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를 리더하는 리더의 자질에 의존하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기에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책을 읽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리더, 즉 지도자의 꿈을 꾼 적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당신의 리더가 될 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것이며 당신이 바로 그 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바로 당신이 리더가 되라는 것이죠. 당신이 가장 잘 맞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리더가 중요한지에 대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리더는 조직의 효율성에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 야구팀이나 지역사회 행동단체, 영화 제작자 협회, 자동차 제조업체 등 모든 조직의 성패는 조직 상부의 검증된 자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의 주가도 그 기업의 리더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에 따라서 오르내린다. 리더십이 좋으면 회사 주가도 오른다는 것이죠.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참 여러분 너무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주가가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시금 또 오를 때가 있고 또 많은 손실을 보셨지만은 또 이런 것들도 또 보충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많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잠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둘째는 지난 시절의 변화와 격변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난 시간을 보면은 전쟁과 같은 그런 격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리에 그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돼. 리더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의 뇌리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뒷받침해줄 만한 지향, 목표 같은 것을 필요로 하며 리더는 이런 필요로 있는 충만해 있다는 것이죠. 셋째, 기관의 정직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마련입니다. 이 기관의 이 정직한 기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관을 깨끗하게 몰고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 신뢰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 월스트리트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이 곧 보증 수표일 정도로 신뢰도가 높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방 보에스트와 마이크 밀켄의 주식 내부자 거래와 다른 부정행위들이 드러내면서 그 명성이 실추되어 버린 것이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세기 초엽에 천문학적 보수를 받는 일련의 CEO들이 주주들과 직원들의 돈을 떼먹는 아주 탐욕스럽고 표리부동한 행동을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개혁시켜줄 리더를 국민들은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카포네가 지금까지 살아서 들었으면 난처했을지도 모를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 비정 사건 때문에 발목 뒤집혔죠. 엔론 사태라고 불립니다. 이 회계 부정 사건을 시작으로 한때 잘나가던 기업 리더들이 그들의 집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와 검찰 포토라인에 서 있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이 퇴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지 않는 리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정치 경제적 여러 상황을 통해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리더로서 자원하고 또한 지도자로서 커가길 설득력 있는 말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잘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토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리더의 윤리성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뭔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뭔가가 삐그덕거린다, 비효율적이다, 일이 진행 안 된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고 주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손 놓고 있거나 누가 해주겠지라고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는 바로 리더의 공백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다,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막 좋아서 안 그런 사람들이 명성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의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공동체가 나가기 위해서 리더를 누군가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해나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지런함과 또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좋아서 정말 저 위치가 탐나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리더는 하나의 희생적인 마음이고 자신의 삶을 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더가 정말 진정한 리더를 할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런 진정한 리더를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책을 보는 당신께서 하셔야 된다. 자원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도전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 각 영역에서 정말 이 정직성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정직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분명한 기준을 가진 그러한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현실과 필요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부름에 응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그러한 리더십의 공백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 하우스 리더십 학교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좀 더 정말 이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진정한 리더를, 정직한 리더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또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기간인데 휴가 기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유익하게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쉼을 누리시고 재충전하고 돌아오시는 안전한 그런 여행 되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있게 또 근무하시고 특히나 또 이 열사병이나 여러 안전사고에 잘 주의하시고 한 주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